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K 콘텐츠 부분인데 그냥 흥미로운 발제를 우리 윤영호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훈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트로트였는데 올해는 K 컬처를 맡겨주셨어요. 저는 K 컨텐츠는 거의 K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매 키워드가 될 것 같이 매년마다 경신되고 매년마다 또 갱신되는 그런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는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K 컨텐츠는 그 모든 것을 좀 압도할 만한 그런 규모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내년도에도 또 뭔가 K 컨텐츠에서 거대한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이나 또 다른 버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요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봉준호 감독이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1년 전에 장벽도 아니죠. 1인치의 장벽만 뛰어넘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의 좀 자국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영미권 소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세계를 바라보면 덕엔 놀라운 세계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었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미 실현된 것 같아요. 이미 영미권 사람들도 이미 자막의 경계를 훨씬 더 뛰어넘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나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그런 스페인 드라마 같은 것들이 벌써 이제 자막을 보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영미권 사람들은 평생 자막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체험인데도 그걸 뛰어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K 콘텐츠 앨범을 좀 나열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소한 것부터 좀 미나리 열풍과 그다음 미나리에서의 그 K 할매 열풍, 윤여정 씨의 어떤 그런 수상 소감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도 굉장히 중요한 K 한류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성 정도의 열심히 성실 뛰는 선수들은 좀 있었지만 손흥민처럼 푸스카스상을 타는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월드 클래스를 보여주는 케이스는 한국 컨텐츠의 또 다른 어떤 양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나 중국이 넘어올 수 없는 컨텐츠였죠. 물론 오타니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그 태권도가 해마다 태권도 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더 이상 태권도는 무도가 아닌 것 같아요. 쇼죠. 일종의 서커스 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황홀함을 선사해줬고요. 그 외에도 K푸드 얘기나 또 K방역, 특히 K방역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마스크 썼다고 모두 다 마스크 쓰는 거는 소위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민주주의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사불란한 관리 같은 거, 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SNS로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소한 거지만 몇 년 전도 홈이라든가 가시라든가 이런 한국계 물건들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BTS는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는 빌보드가 우스워 보이고 그래미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빌보드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 제가 처음 앨범 차트 1위 했던 소위 러브 유어셀프 앨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 호들갑 떨었어요. 근데 금방 내려와가지고 좀 뻘쭘했죠. 그 다음에 싱글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올라갔을 때 와 이제 드디어 이제 히트곡을 배출했어 라고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BTS가 올해 최근에 그 콜드플레이와 함께 마이 유니버스를 발표할 때까지 몇 곡 정도를 빌보드 1위 한 것 같으세요? 7곡입니다. 7곡의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처링이나 그다음에 그 올타임 로드라고 하는 노래에 대한 어떤 그 리믹스 버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총 7곡을 빌보드 차트 넘버원. 이건 비틀즈의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버터라는 노래는 무려 10주간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일을 한 노래가 바로 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BTS가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근에 그 올해의 아티스트를 뽑혔죠.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부터 이게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BTS가 뽑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빌보드 소셜 그 아티스트는 이제는 BTS가 은퇴할 때까지 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BTS가 그 다음에 준다면 또 다른 한류 아티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그래미인데, 그래미는 올해도 본상에 후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미의 스노비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최고의 그 K 컨텐츠 히트 상품은 오징어 게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킹덤부터 시작해서 K 좀비란 말이 많았고 또 DP도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올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옥까지. 사실 이 이어지는 K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진짜 먹여 살렸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안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팬데믹이 위기였지만 한국의 어떤 K 콘텐츠는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거예요.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과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나왔을까? 저는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름 포럼한테 아까운 일이지만 결국 극장을 안 가기 때문에 이 OTT라는 것이 대박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수만 사장이 2008년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참 저도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징기스칸도 하지 못한 역사적 일을 하고 있다. 징기스칸이 무력으로 유럽을 위협했던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문화로서 그들의 어떤 심장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물론 그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K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조 섞인 관념이 있었어요. 약간 그 국뽕에 대한 어떤 비웃음도 있었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컨텐츠는 별거 아닌데 뭔가 다른 것으로 이제 이런 어떤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비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오늘날 K 컨텐츠 아이돌 가수 무시하던 수많은 평론가들이 이제는 마치 예전에 이수만을 씹었던 것을 참회하고 회개라도 하듯이 요즘 신문에서 K-팝을 비평하는 말을 단 한 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BTS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어떤 그것을 비평하는 것이 비평가의 일인데 소위 말하는 그 정말 삐딱한 비평가들이요 다 침묵을 시킵니다. K-팝을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수만이 옳았던 걸까라고 하는 씁쓸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BTS 저는 DNA 이후에는 다 별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DNA 이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DNA 이전이 너무 좋아. 화양연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유네버 워커홀론 앨범까지가 너무 서사가 좋았기 때문에 전 아니 좋긴 좋은데 그 이전에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그 강렬함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그게 이제 문화선거원에 제가 그 헌납했던 그 원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건 페이클러브든 펑션 스탠스든 뭐 그냥 좀 그냥 그래 이런 느낌을 갖지만 저는 이 BTS가 보여주는 일들이나 이런 것은 다른 아티스트로도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K 콘텐츠에 열광하는가?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 글을 좀 볼까 하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해서 미학적 차원과 반자본주의 시선에서는 종종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BC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K 콘텐츠는 미국 상업문화의 짝퉁집으로 여겼고 돈벌이 수단이다. 한국 정부가 대놓고 한 것이다라는 일본의 비평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고요. 한국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마컬럼 리스트가 한국 치킨 맛없다라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반론이 되면 한국 치킨 맛없나요?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하고 몇 년 전에 그 포트리라는 뉴저지에 동네를 갔을 때 그 한국식 교촌 치킨 앞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한국식의 그 단짝랩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 바삭한 교촌 껍데기를 발라먹으면서 그 봐줬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KBS 할아버지 똑같은 맛만 먹다가 이 아저씨들이 정말 그 치킨을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건 몰라도 K 컨텐츠가 뜬 이유는 K 컨텐츠의 컨텐츠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K 컨텐츠는 독창적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혼성화 또는 융합 능력의 어떤 그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지에 맞게 하는 이종교배식의 문화가 결국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K 컨텐츠에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유럽인들이 K-팝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왜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프랑스 가수들은 너무 가사에만 신경 써서 재미없는데 한국 K-팝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는 한국 외모 우월론이라는 이상한 이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잘생기고 거기다가 뮤직비디오도 황홀하고 중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K-드라마가 한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한국 드라마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재미난 결이 고재열 기자가 했던 이 재미난 그 글이 지금도 뇌리에 남습니다. 한대는 막장, 일두는 과장, 미드는 긴장. 한대는 맵고 일드는 심심, 미드는 느끼. 한대는 막판의 대화합, 일드는 결론이 불분명, 미드는 궁금하면 시즌2.
한드는 쓸데없이 흥분, 일드는 쓸데없이 열심, 미드는 쓸데없이 진지. 한드는 혼자 엉엉, 일드는 동료와 엉엉, 미드는 가족과 엉엉. 한드는 뜨면 CF, 일드는 영화와 미드는 시즌2. 한드는 안 봐도 알겠고, 일드는 봐도 모르겠고, 미드는 끝까지 봐야 한다. 한드는 출생의 비밀 주인공, 일드는 운 좋은 주인공, 미드는 똑똑한 주인공. 한드는 사람 냄새가, 일드는 일상 냄새가, 미드는 화양 냄새가. 저는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재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로스트를 보면서 시즌3에서 좌절했는데 그게 망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시즌8에서 알려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지루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공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멜로드라마, 한국 무조건 연애한다. 멜로드라마 연애하는 드라마, 수사는 수사하면서 연애하는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기업 드라마는 회사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사극은 한복 입고 연애하는 드라마라고 불렸는데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연애하는 얘기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흔한 연애 담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장르적 문법에 굉장히 충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미드가 한드가 새로운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진화했고 그게 오늘날 또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IT 기술력과 디지털 세계화 환경이죠. 저는 첫 번째 한류는 일종의 발품을 팔았습니다. 보아가 일본에서 발품 팔았고 그다음에 원더걸스가 정말 미국에 와서 발품 팔았고 사실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그때는 상당히 한류의 열풍이 있었지만 저는 2010년 이후에 그 제2의 한류는 SNS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SNS라는 새로운 환경은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를 얻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 K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팬덤을 규합시키는 활동들을 하죠. 알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의 스타들은요 굉장히 고압스럽고 말 그대로 아이돌이에요. 군림하죠. 그들은 팬들에게 대해서 좀 약간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팬들은 그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근데 한드는 정말 스타, 저렇게 하늘 높은 스타가 나한테 트윗질을 해주고 일상의 브이로그를 불러주고 팬들과 소통해주고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어떠한 정성을 다해서 그 바쁜 무대에서 다 쓰러질 듯이 춤추고 내려와가지고 무대 뒤에서 또 브이로그를 해줘요. 전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K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KT라는 현재 위상, 뭐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중간 시각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K-팝의 컨텐츠 우수함 같은 게 보면은 이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곡에 적어도 3개 내지 4개의 장르가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MIC 트랍 같은 경우에도 힙합과 EDM과 락이 융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K-팝의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그 다음에 레가시 미디어와 다르게 오늘날의 K-팝은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담고 그 중에 중요한 과도기가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오늘날 또 다른 어떤 라운드가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관. 사실 마블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엑소가 그런 사실 유니버스 세계관은 BTS의 전유물 같지만 사실 SM 먼저 시도했죠. 동방신기 같은 것들이 일종의 게임 캐릭터거든요. 일본과 중국을 겨냥했던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엑소는 나는 불을 다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제공했던 것이고 최근에 에스파까지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아바타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K-팝의 IT 기술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KT의 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 콘텐츠 열풍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업화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인들의 흘린 피땀 눈물의 결정체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저는 이 피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BTS 노래 제목이지만 40년, 60년대부터 한국이 산업화를 겪었고 그때도 우리가 가진 인프라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인적 자원이지 그때는 고학력도 아니었고요. 몸뚱이와 시간이에요.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빡세게 이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한국인의 인적 자원의 힘이 바로 오늘날까지 문화 강국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구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즐기는 것이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노는 것에서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서구의 선진국 얘기고요.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창의성을 쥐어짭니다. 한국은 창의성이 없으면 죽어요. 살기 위해 창의성을 쥐어짜는 이 무시무시한 절실함을 과연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정말 클리셰의 지뢰밭인데 정말 짜집기의 원조인데 거기에 나온 유일한 독특성이
황법 게임이라든가 배틀로얄과 달리 오징어 게임은 전부 다 자원에서, 전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자원에서 들어오는 그 자원에서 우리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그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인데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예요. 이걸 강준만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전쟁 때는 그 전쟁의 공포 때문에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치열한 경쟁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얘기했고요. 대중문화 공감에서 삶의 속도는 매우 빠르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곧 유행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실증나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속도감과 단숨에 사로잡는 후크를 전면에 내세우는 K-팝, 호흡이 짧고 빠른 한국의 드라마, 6개월이면 모든 것이 바뀌는 상점들의 풍경,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들, 한국의 트렌드 변화 속도는 어쩌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부여했어요. 동시에 그 속도에 치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회장이었던 잭 웰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능을 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부족하다. 굉장히 비싼 말인데요. 하지만 그의 평가는 한국의 콘텐츠 속도에 기반한 융합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융합력이라는 것, 그 짜집기라는 것이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의성이라는 정의가 생길 수 있죠. 한때 문화적 대안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인디 문화라든가 이런 독립영화라는 것이 있었지만 또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강조했던 그런 노마드적 삶이라는 게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이 그 노마드적 대안을 전부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노마드는 오늘날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 난민으로 전락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씁쓸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빠르고 창의적인 한국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할까? 여기로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쥐어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국분 여기 와 계시는데요. 방송국의 편집실이라든가 영화판에 일하시는 스태프진의 룸을 가보면 거기에서 창의적인 것을 뽑아내는 어떤 그런 생동감이 아니라 정말 짠내나는 70년대 노동자의 땀내가 나요. 정말 지쳐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작업량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K-콘텐츠가 가진 어떤 우리들의 좀 슬픈 운명,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요.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조선 후기에서 선교사들은 우리가 굉장히 게으르고 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느린 민족이다. 근데 어쩌면 6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몸에 밴 어떤 아비투스, 습속과 같은 모습으로 그 속도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K-크리스천은 왜 안 될까? 이 어떤 K-팝의 한류 열풍은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찬스거든요. 옛날에는 태국 선지에 가면 태국의 문화, 태국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를 가지고 가도 돼요. 어디에나 한국 문화에 열광한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선교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현지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움직임이 주춤해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저희는 한국 스스로가 한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2의 선교 대국이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어쩌면 한국의 최초의 K 컨텐츠의 효시는 한류의 여실은 교회였다. 우리가 아무것도 세계에 수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 곳을 우리는 방학 때마다 찾아갔고 저는 어쩌면 한국의 한류의 첫 번째 무대가 기독교 선교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때 90년대가 한국의 문화가 다시 한번 세계화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반면 한국은 그때부터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세계화는 결국은 내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회사, 현대 같은 자동차가 내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세계화되기 어려웠죠. 그거는 제 소위 말하는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 책에도 나옵니다. 한국의 K 컨텐츠는 90년대 서태지 이후 또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천만 관객이 쏟아졌던 그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인데도 우리가 오히려 헐리우드나 미국에 못지않은 내수 시장을 확보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아직 세계화는 안 됐지만 내수가 탄탄했죠. 그리고 21세기가 됐을 때 그것이 세계화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불행히도 우리가 내수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화되기 어려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K 콘텐츠가 문화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데 교회는 너무나도 문화 적응력이 느려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들을 보자. 신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19세기의 과목들을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전도회나 어디 어노인팅에서 배웠던 걸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괴리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오늘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K 콘텐츠 열방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K-팝이 굉장히 큰 것들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쁘고 치열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해결이라기보단 슬픈 우리의 운명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질주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넘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